잠깐만 차 세워보세요. 달리던 차 안에서 식모가 소리쳤습니다. 식모에게는 15년 동안 단 하루도 품에서 놓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그 비밀을 꺼내 말한 순간 도련님은 주먹을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멎자 도련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식모가 15년을 지켜온 그 충격적인 한마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태산건설 본가의 정원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잔디밭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녔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잔디밭 한가운데서 7살 난 사내아이 지훈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뛰어다녔습니다. 통통한 볼에 홍조가 가득했어요. 엄마 못 찾겠지? 여기야. 정원 구석 장미덤불 뒤에서 지훈이 머리를 쏙 내밀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젊은 여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숨는 것도 참 못하네. 지훈의 친어머니 윤서였어요. 올해 35이었죠.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얼굴이 창백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모습을 정원 한켠에서 지켜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박 여사, 올해 45이었죠. 까맣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여자였어요. 지훈이 갓난쟁이 때부터 업어 키운 그녀는 두 손에 과일 쟁반을 들고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오늘도 씩씩하네. 박 여사가 쟁반을 내려놓으려다 멈칫했어요. 복숭아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차, 우리 도련님 복숭아 알레르기 있지. 큰일 날 뻔했네. 박 여사는 복숭아를 재빨리 치우고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 좋아하는 토끼 모양으로 깎는 것도 잊지 않았죠. 윤서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역시 우리 지훈이 챙기는 건 박 여사뿐이야. 나 없으면 박 여사가 우리 지훈이 엄마네. 박 여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죠. 사모님도 참 천년만년 사셔야죠. 그때였습니다. 지훈이 장미덤불에서 뛰쳐나오다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이 잔디에 쓸려 빨갛게 까졌습니다. 아! 지훈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에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어요. 친어머니보다 3발은 더 빨랐죠. 도련님 괜찮아요? 아이고 아파라. 박 여사가 지훈의 무릎에 입을 대고 호호 부러졌습니다. 지훈의 찡그린 얼굴이 스르르 풀렸어요. 윤서가 뒤늦게 도착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박 여사가 더 빨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햇살처럼 부서졌어요. 정원의 평화로운 오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윤서가 지훈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은반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지훈아, 이거 봐.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반지다? 윤서가 지훈의 작은 손에 은반지를 쥐어줬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훈아, 엄마가 나중에 할머니 돼서도 우리 지훈이 지켜줄게. 이 반지가 부적이야. 지훈은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반짝이는 반지가 신기해서 이리저리 돌려볼 뿐이었죠. 박 여사가 과일을 깎아오며 거들었어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련님 장가갈 때까지 딱 붙어서 지킬 겁니다. 윤서와 박 여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두 사람. 그 짧은 눈빛 속에 수천 마디의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기름이 치익 소리를 내며 달궈졌어요. 박 여사가 지훈의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계란 프라이 하나를 밥그릇 밑에 몰래 숨겼어요. 도련님, 밥 먹어요. 지훈이 총총 달려와 식탁에 앉았어요. 박 여사가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보물찾기예요. 지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뒤집자 숨겨진 계란 프라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우와, 찾았다. 지훈이 환호했습니다. 박 여사가 배시시 웃었어요. 둘만의 비밀스러운 놀이였죠. 누구도 모르는 오직 둘만 아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12번 바뀌고 지훈은 10살이 됐어요. 하지만 행복한 것들만 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윤서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태산건설 본가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간병인 최 씨였죠. 최 씨가 처음 현관문을 들어서던 날 10살이 된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줌마 누구예요? 최 씨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는 자기적인 미소였죠. 엄마 친구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여사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어요. 오랜 세월 사람을 보아온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 씨는 회장 앞에서는 지극정성인 척했어요. 무릎을 꿇고 윤서의 발을 닦아주며 눈물 찢기까지 했죠. 사모님,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회장이 감동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뒤에서 혀를 찼어요. 저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회장이 자리를 비우자 최 씨의 얼굴이 싹 바뀌었습니다. 박 여사, 밥 냄새 좀 풍기지 마요. 사모님 비위 상해. 박 여사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사모님과 도련님을 위해서. 어느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윤서의 방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병세가 악화된 그녀가 침대에 힘겹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심장이 이상했어요. 무언가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밤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지훈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울지 마.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줄게. 그때였습니다. 가슴이 쥐어짜이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윤서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습니다. 녹음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침대 밑 구석으로 굴러들어갔어요. 빨간 불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죠. 삐걱. 방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윤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놀람도 당황함도 아닌 그 표정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최 씨가 방을 뛰쳐나가며 소리쳤어요. 회장님, 사모님이 숨을 안 쉬어요. 구급차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윤서는 그날 밤 숨을 거뒀어요. 며칠 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조문객실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어린 지훈이 서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엄마 일어나. 지훈이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됐어요. 엄마 일어나라니까. 작은 손에는 엄마가 쥐어준 은반지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부적이라고 했는데.
왜 엄마는 못 지켜줬어? 그 한마디에 박 여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발짝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어요.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손바닥을 깨물었습니다. 이빨 자국이 손등에 선명하게 남았죠.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검은 옷깃을 적셨습니다. 장례식장 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죠. 장례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박 여사가 윤서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빈 방에는 사모님의 향기만 가득했습니다. 침대 밑을 쓸다가 박 여사의 손에 뭔가가 닿았어요. 녹음기였습니다. 빨간 불이 힘없이 깜빡이고 있었죠. 배터리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한테 마지막 편지를 남기셨구나. 박 여사는 녹음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듣기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최 씨가 이 유품마저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박 여사는 녹음기를 보자기에 곱게 싸서 자신의 짐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이건 나중에 도련님 크면 전해드려야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낡은 녹음기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이것이 15년 뒤 모든 것을 뒤집을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 그날 태상건설 본가의 행복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해시태그 식모가 몰래 전한 충격적 한마디 챕터 2.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 씨가 윤서의 방에 몰래 들어갔어요. 옷장 문을 열더니 윤서가 즐겨 입던 비단 원피스를 꺼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옷을 어깨에 걸쳐보며 이리저리 몸을 돌렸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눈빛이 흡족했습니다.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비거.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일을 돕던 다른 식모가 그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식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최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식모는 그 눈빛에 몸이 굳더니 황급히 문을 닫고 사라졌어요. 그 무렵 회장은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밥도 거르고 술만 마셨어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10살 지우는 매일 아빠 서재 앞에서 서성였지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최 씨가 파고들었어요. 회장의 식사를 챙기고 지훈의 학교 준비물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무릎에 반창고가 떨어지면 새 것으로 바꿔주고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죠. 지훈이한테 엄마가 필요해. 회장이 주변에 그렇게 말했을 때 박 여사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식모가 감히 주인집 혼사의 입을 열 수는 없었죠.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최 씨가 정식으로 본가의 안주인이 된 거예요. 현관에 들어서며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던 최 씨의 눈빛을 박 여사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집을 보는 눈이었죠. 최 씨에게는 눈의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 여사였죠. 지훈을 갓난쟁이 때부터 키운 박 여사만큼은 어떻게든 치워야 했어요.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박 여사가 주방에서 전복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지훈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냄비에서 죽이 보글보글 끓는 동안 박 여사가 잠깐 주방을 비웠습니다. 그 틈을 최 씨가 노렸어요. 주방으로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냉기가 새어나왔죠. 복숭아를 꺼내 칼로 반을 갈랐어요. 즙을 짜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숙했죠.
마치 여러 번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복숭아 즙이 전복죽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최 씨는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 흔적을 지운 뒤 빠져나갔어요. 박 여사가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밥 먹어요. 전복죽 끓였어요. 지훈이 식탁에 앉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목이 이상해. 쨍그랑.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훈이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입술이 퉁퉁 부어오르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번졌습니다. 도련님, 박 여사가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최 씨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박 여사가 죽에 복숭아를 탔어요. 내가 봤어요. 회장이 서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쓰러진 지훈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당장 이 여자 내쫓아.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회장이 지훈을 업고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지훈이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힘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어디 갔어? 멀찍이 밀려나 있던 박 여사의 귀에 그 작은 목소리가 꽂혔어요. 달려가려 했지만 하인 2명이 양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현관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 밤 본가에서 쫓겨났어요. 하인들에게 떠밀려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죠. 2층 창문에 불빛이 보였어요. 지훈의 방이었습니다. 주인 없는 방에 불만 켜져 있었죠. 도련님, 아줌마가 꼭 다시 올게요. 박 여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그날 밤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죠. 그 무렵 회장은 매일 밤 서재에서 술로 슬픔을 달래고 있었어요. 최 씨는 그 술잔에 수면제를 슬쩍 타곤 했습니다. 회장이 쓰러지듯 잠들면 서랍을 뒤지고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죠. 안주인 자리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처음부터 노린 건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지훈이 거실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최 씨가 다가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훈아, 아줌마랑 숨바꼭질 하러 갈까? 엄마가 거기 숨어 계실지도 몰라.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지훈이 방으로 뛰어가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었어요. 엄마가 준 은반지였죠. 엄마 부적 가져가야지. 최 씨는 잠든 회장 몰래 지훈을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한편 박 여사는 쫓겨난 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 전봇대 뒤에 쪼그려 앉아 며칠째 밤을 지새웠어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웠죠. 새벽 찬바람에 온몸이 얼어붙어도 비가 내려 어깨를 적셔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지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오직 그 걱정 하나로 버텼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밤이었어요. 박 여사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 씨가 지훈을 차에 태우고 급히 출발하는 거였어요. 이 밤중에 애를 데리고 어딜 가는 거지? 박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기사님, 저 앞차 좀 쫓아주세요. 택시가 최 씨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차는 인적 없는 폐건물 공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최 씨가 차를 세우고 지훈을 내리게 했습니다. 자, 여기가 숨바꼭질 장소야. 저기 컨테이너 뒤에 숨어서 배까지 세. 절대 나오면 안 돼. 지훈이 기대에 찬 얼굴로 컨테이너 뒤로 뛰어갔어요. 하나, 둘, 셋.
지훈이 숫자를 세는 동안 최 씨는 미련 없이 차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떠났어요. 9, 10.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차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엄마는요? 아줌마. 지훈이 뛰쳐나와 소리쳤어요. 하지만 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칼바람이 살을 애는 것 같았습니다. 얇은 잠옷바람에 지훈은 추위에 온몸을 떨었어요. 이가 딱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사라져갔어요. 아빠 살려줘. 지훈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집에서 수면제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도련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박 여사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지훈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아줌마, 엄마가 안 나와. 박 여사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지훈을 꼭 감싸 안았어요. 박 여사 자신은 얇은 옷바람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맨살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줌마 안 추워? 도련님 안으면 따뜻해요. 박 여사가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품속에 넣어주며 호호 불어줬어요. 지훈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갈래?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박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에 최악의 장면이 스쳤어요. 저 여자가 회장님 눈과 귀를 막고 있어. 내가 애를 데리고 들어가면 오히려 나를 유괴범으로 몰 거야. 그때 멀리서 차량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최 씨가 확인하러 보낸 사람들 같았어요. 박 여사가 재빨리 지훈을 안고 풀숲에 엎드렸습니다. 쉿! 차가 지나갔어요. 박 여사가 지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잘 들으세요. 지금 들어가면 저 여자가 우릴 유괴범으로 몰아가둘 겁니다. 아빠도 속고 계세요. 일단 도망가서 힘을 길러야 해요. 그래야 아빠도 구합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박 여사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박 여사가 지훈을 업고 반대편 산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리던 박 여사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어요. 무릎이 돌부리에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뛰었죠. 어둠 속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져갔습니다. 해시태그 식모가 몰래 전한 충격적 한마디 챕터 3. 다음 날 아침 태산건설 본가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지훈이가 밤새 사라졌어요. 최 씨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회장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수면제 기운에 머리가 멍했지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뭐라고? 지훈이가? 회장이 지훈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침대가 텅 비어 있었죠.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회장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최 씨가 회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유괴범이 경찰 냄새 맡으면 에헤코지예요. 제가 아는 유능한 흥신소에 조용히 알아볼게요. 회장이 망설였어요. 최 씨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회장 몰래 자신이 매수한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찾는 신용만 하고 목격자가 나오면 돈으로 입을 막으라고. 완벽한 은폐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회장이 지훈의 방에 들어갔어요.
아이가 쓰던 작은 이불을 가슴에 끌어안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아이의 채취가 느껴졌죠. 회장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목 놓아 울지도 못하고 소리 죽여 흐느끼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최 씨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지훈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방의 허름한 달동네 단칸방이었어요. 10살 지훈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가지마. 나 추워.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죠.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박 여사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지훈을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 아줌마 여기 있어요. 아무데도 안 가요. 등을 토닥이며 다독였습니다. 지훈이 박 여사의 품에 파고들며 물었어요. 아줌마도 나버리고 갈 거지? 박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도련님, 아줌마 죽어도 안 갑니다. 손가락 걸었으니까 거짓말하면 바늘 1000개 삼킵니다. 두 사람의 새끼손가락이 단단하게 걸렸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부터 지훈은 박 여사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이모. 박 여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갑자기 이모? 아줌마는 남이잖아. 이모는 가족이니까. 박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보낸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박 여사의 고향 동네까지 수소문하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아이 데리고 온 40대 여자 못 봤어요? 직원이 박 여사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웃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직 발각되지는 않았지만 그물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죠. 어느 날 박 여사가 학교 앞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지훈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얼핏 들려왔습니다. 나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데.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가 서둘러 지훈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련님, 우리 이사 갈 거예요. 왜요? 여기 좋은데.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박 여사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새벽녘 동이 트기 전 두 사람은 짐을 이고 또 다른 동네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발자국 소리도 죽이면서 그렇게 야반도주를 거듭했습니다. 박 여사는 신분이 노출될까봐 병원도 못 갔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식당 일과 파출 부위를 전전했습니다. 손은 주부습진으로 갈라지고 터져서 피가 맺혔죠. 어느 날 박 여사가 약국에 들렀어요. 핸드크림을 집어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내려놓고 나왔죠. 그날 밤 설거지가 끝난 뒤 소금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따가웠지만 참았어요. 지훈이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작은 핸드크림 하나였습니다. 이모, 이거 바르세요. 이걸 어디서 났어? 간식비 모아서 샀어요. 10살짜리가 일주일 동안 간식을 굶으며 동전을 모았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지훈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찍 죽은 자신의 조카 이름으로 호적을 올린 거예요. 박서준이었죠. 전학 간 학교 첫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습니다. 박서준. 지훈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기 이름인 줄 몰랐던 거죠.
옆자리 아이가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박서준? 그제야 후다닥 손을 들었어요. 전날 밤 박 여사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은 바뀌어도 도련님은 도련님이에요. 강지우는 이제 박서준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느 밤이었어요. 지훈이 깊이 잠든 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윤서가 남긴 녹음기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녹음기였죠. 사모님이 도련님한테 남기신 마지막 말씀. 이제는 들어봐야지.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렸어요. 이윽고 윤서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리웠던 사모님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갑자기 박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녹음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박 여사가 녹음기를 급히 껐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뒤척이며 눈을 떴어요. 이모,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빨리 갔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박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머릿속에서 불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도련님, 사실은... 하지만 지훈의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눈이었죠. 박 여사가 지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련님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지훈이 다시 잠든 뒤 박 여사는 녹음기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어요. 창밖에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힘을 가질 때까지 이건 절대 들키면 안 돼. 박 여사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무렵 태산건설 본가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최 씨는 지훈을 법적으로 실종 처리하고 결국 사망 신고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눈가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최 씨가 회장의 손을 감싸쥐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러시면 평생 괴로워요. 보내줘야 편해져요. 최 씨가 회장의 손을 이끌어 도장을 찍게 했어요.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그 순간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졌어요. 최 씨는 자신의 친아들 민재를 호적에 올렸습니다. 태산건설의 유일한 상속자로 말이죠. 해시태그 식모가 몰래 전한 충격적 한마디 챕터 4.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20살이 된 지훈이 식당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박 여사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갑자기 박 여사가 허리를 움켜쥐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세로 버텼습니다.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지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이모가 괜찮다고 할 테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지훈이 일어났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모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어젯밤도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느라 지쳤을 거예요. 지훈이 살며시 이불을 끌어올려 박 여사 어깨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밥솥에 밥을 안쳤어요. 식탁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모, 아침 드시고 허리 찜질하세요. 지훈이 안전모를 들고 문을 나섰어요. 인력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10년 전 겁에 질려 울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눈빛이 깊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공사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도시락을 먹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구석 그늘에 앉아 두꺼운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경제학 교재였죠. 햇빛에 바랜 표지가 달아 있었어요. 야, 밥 먹어. 동료가 불렀어요. 지훈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 먹을게요. 이마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죠. 안전모를 벗은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는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어요. 같은 시각 강남의 한 클럽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 현란한 조명, 20살이 된 민재가 VIP 테이블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야, 마셔. 우리 엄마 카드로 긁으면 돼. 샴페인 거품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민재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 회사가 태산건설이야. 나 후계자임. 친구들이 아부하며 박수를 쳤어요. 민재는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관심도 없었죠. 그리고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만취한 민재가 스포츠카를 몰다 사고를 냈어요. 경찰서에 달려온 최 씨는 피해자 앞에 돈다발을 던졌습니다. 합의해. 이 뻥끗하면 가만 안 둬. 뉴스에는 짧은 기사가 올라왔어요. 태산건설 후계자, 음주운전 의혹, 무혐의 처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지훈이 깨진 핸드폰 화면으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비친 태산건설 본사 건물을 오래 바라봤어요. 내 자리에 앉아서 저 짓을. 지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심호흡을 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알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지훈이 낡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밤마다 지훈은 금융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공사판에서 번 돈으로 산 중고 노트북이었죠.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지훈의 노트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산건설 분식회계 증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 밤이 몇 달째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노트북 앞에서 숫자와 씨름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지훈의 분석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익명으로 올린 글이었지만 전문가들도 감탄할 만큼 날카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의 이메일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회사에서 보낸 스카우트 제의였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 그 메일을 박 여사에게 보여줬어요. 이모,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미국? 거기 밥은 제대로 나와? 지훈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회를 잡았는데 이모의 첫 걱정이 밥이라니. 박 여사가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비행기 오래 타면 다리 붓는다던데. 지훈이 또 웃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박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행기 표를 두 손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모, 딱 5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힘을 키워서 저 썩은 태산을 무너뜨리고 진짜 우리 집 찾아드릴게요. 박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복수 안 해도 돼요.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요. 이모는 그거면 돼요. 지훈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손. 10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설거지 물에 불어터진 손가락, 파출부 일로 거칠어진 손바닥. 이모 손이 이렇게 된 게 그 여자 때문이잖아요. 저는 갚을 겁니다. 반드시요. 박 여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국 날이 밝았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박 여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쌈짓돈 털어서 샀어. 넥타이였습니다. 박 여사가 지훈의 목에 넥타이를 메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거칠게 갈라진 손가락이 매듭에 걸려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고, 손이 왜 이래? 이것도 못 해주나?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 박 여사의 손을 감싸 잡았습니다. 이모, 제가 할게요. 지훈이 직접 넥타이 매듭을 지었어요. 박 여사가 완성된 넥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련님 멋지다. 목이 메어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 여사가 지훈의 가방에 무언가를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보자기에 싼 작은 짐. 녹음기였죠. 박 여사가 다시 자기 품에 넣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훈이 가방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계란 프라이 레시피 메모였어요. 이모가 해주시던 계란 프라이, 제가 혼자서도 해먹을게요. 박 여사가 웃었습니다. 기름 많이 넣어야 바삭해요. 밥 굶지 말고, 아프지 말고. 박 여사가 눈물을 훔쳤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게이트를 지나 아무도 없는 통로에서 지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이미 박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지훈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보여주지 않은 거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지훈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막힘없이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입술만 달싹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킥킥거렸어요.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아시아에서 왔다더니. 지훈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지훈이 사전을 펼쳤어요. 목이 쉬도록 같은 문장을 50번 반복했습니다. 벽에는 박 여사가 메어준 넥타이가 걸려 있었어요. 지훈이 그 넥타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지훈이 작성한 분석 리포트가 팀 내 최고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백인 상사가 그 리포트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어요. 지훈이 항의했습니다. 상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넌 아직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지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독립펀드 설립을 결심했어요. 허름한 원룸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태상건설 주가 차트가 떠 있었어요. 지훈이 박 여사가 메어준 넥타이를 한번 만졌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어요. 반드시 돌아간다. 반드시 되찾는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우는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시태그 식모가 몰래 전한 충격적 한마디 챕터 5.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뉴욕의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투자회사를 차렸어요. 망해가는 회사 세 곳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 되살렸죠. 연달아 성공을 거뒀습니다. 월가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시아에서 온 괴물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그가 매일 밤 낡은 넥타이를 만지며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 여사가 공항에서 메어준 그 넥타이였죠. 5년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지훈은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태상건설 상무실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 내 돈 500억. 코인이 왜 상장 폐지야? 25살이 된 민재가 모니터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어요.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이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상무님, 저는 반대했는데요. 퍽! 민재가 물컵을 직원에게 던졌습니다. 물이 직원의 양복을 적셨어요. 야, 이게 네 잘못이잖아. 네가 추천했잖아. 꺼져. 직원이 황급히 문을 나섰습니다. 민재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리며 소리쳤어요. 그 돈은 아버지가 맡긴 회사 공금이었습니다. 투자라고 속이고 몰래 빼돌린 돈이었죠. 이게 들통나면 끝이었어요. 횡령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민재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 어떡해. 아빠 알면 나 호적에서 파인단 말이야.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최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혼내는 대신 책상 위에 장부를 집어들었어요.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입 다물어. 재무팀장 매수해서 분식회계로 덮으면 돼. 회장님 귀에만 안 들어가게 해. 최 씨가 재무팀장을 불렀어요. 문이 닫히자 최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거 한 건 해줘. 장부 좀 손봐서 500억 구멍 맺고 대신 상무로 올려줄게. 재무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양심에 찔리는 표정이었죠. 분식회계는 범죄였습니다. 사모님, 이건 좀. 최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싫으면 내 횡령건으로 같이 묻어버릴까? 작년에 경리부 돈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재무팀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가 웃었어요. 협박이 통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죠. 며칠 뒤 회장실에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깔끔한 필체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죠. 회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강민재 상무의 500억 횡령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식회계를 지시한 녹취록과 계좌 추적 내역까지 전부 담겨 있었죠. 회장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렸어요.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더니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는 내쫓고 쥐새끼를 키웠구나. 회장이 뒷목을 잡았어요. 15년 전 사라진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쿵! 회장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7살 지훈이었습니다. 회장은 이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던 거죠.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최 씨도 뛰어왔어요. 하지만 최 씨는 119를 부르는 대신 회장의 휴대폰부터 챙기더니 호주머니를 뒤져 열쇠꾸러미까지 꺼냈습니다.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어요.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꺼내드는 최 씨의 눈이 번쩍 빛났죠. 여보, 미안해요. 타이밍이 너무 좋네. 최 씨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개인 별장으로 옮겨졌어요. 의사와 간호사를 매수해서 면회를 막았습니다. 회장이 깨어나도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게 만들었죠. 최 씨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여 앉았어요. 회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당분간 제가 대리 경영을 맡겠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원로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이건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회장님을 직접 뵙고 확인해야. 최 씨가 말을 잘랐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의료진 지시로 면회 금지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최 씨의 눈빛이 너무 서늘했거든요. 하지만 리더가 사라진 태산건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횡령 소문이 시장에 퍼지자 주가가 폭락했어요. 은행들은 대출 상환을 독촉하며 부도 위기로 몰아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경호원들 사이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미국 월가의 괴물 제이 킹 대표가 입국했습니다. 짙은 선글라스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깃을 세운 그의 모습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어요. 표정을 전혀 알 수 없었죠. 제이 대표님, 태산건설 인수설이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검은 차 문이 열리고 그가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 뉴스는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도 벽에 걸린 작은 텔레비전으로 그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설거지를 하던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터져서 물이 스며들 때마다 따가웠지만 익숙해진 통증이었죠. 화면에 비친 검은 마스크의 남자를 봤어요. 혀를 찼습니다. 저런, 우리 도련님이 돌아와서 찾으셔야 할 회사인데 웬 날강도 같은 놈이.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5년이나 기다렸는데 웬 정체 모를 사람이 태산건설을 노리다니. 설거지 물에 담근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박 여사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이모, 물 좀. 손님이 불렀어요. 박 여사가 급히 눈가를 훔치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눈에는 아직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런데 그 뉴스를 본 건 박 여사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 씨의 책상 위에 내용 증명이 날아들었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건넸어요. 제이 파트너스가 태산건설의 빈 문서를 사들였습니다. 3일 안에 500억을 갚지 못하면 본사 건물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죠. 최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서류를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구겨 던졌어요. 제이, 이놈이 누군데 감히 남의 회사를 넘봐. 최 씨가 비서를 노려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당장 뒷조사해. 족보도 없는 놈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야. 부모가 누군지, 뒤에 누가 있는지 다 파헤쳐. 비서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최 씨가 창밖을 노려봤어요. 태산건설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을 지키려고 온갖 짓을 해왔는데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눈보라 속에 버린 그 아이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해시태그 식모가 몰래 전한 충격적 한마디 챕터 6. 태산건설 이사회실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이 대표의 화상 통화가 떠올랐어요.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검은 실루엣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일 내로 500억 상환 못하시면 본사 건물부터 경매에 넘깁니다. 사적 감정 없습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 씨가 화면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건설 로비에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어요. 제이 측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을 노렸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로비 유리벽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철컥, 철컥. 스테이플러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최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래? 태상건설이야.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담담하게 답했어요. 법원 명령입니다. 항의는 법정에서 하십시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아무리 소리쳐도 꿈쩍하지 않았죠.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근수근. 사모님이 저렇게 무시당하는 건 처음이야. 회사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최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15년간 군림해온 권위가 공개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회장실로 돌아온 최 씨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제이 대표 좀 만나게 해달라니까. 내 전 재산을 준다고 해.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때 민재가 소파에 앉아 징징거렸습니다. 엄마, 나 명품 시계 팔아야 해?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퍽! 최 씨가 민재의 등짝을 후려쳤어요. 내가 싼 똥 치우느라 이 사단이 났잖아. 민재가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차라리 그 제이한테 가서 빌어볼까? 최 씨의 눈이 부릅떠졌어요. 내가 나서면 더 망해. 가만히 있어. 모자지간이었지만 신뢰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최 씨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제이는 바로 그 시각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었어요. 검은 차 뒷좌석에 앉은 지훈에게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5년 전 대표님이 떠나신 후 그 동네 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지훈이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최근 사진이었죠.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늙고 말라 있었어요. 흰 머리가 성성하고 허리가 굽어 있었죠. 지훈의 턱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아직은 감정을 삼켜야 했습니다. 지훈이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한편 박 여사의 식당에서는 지금도 설거지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박 여사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날짜에 작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박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도련님 생일인데 계란 프라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5년째 혼자 챙기는 생일이었죠.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열리며 말끔한 수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죠. 박 여사가 물컵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남자가 물컵을 받았어요. 그 순간 박 여사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게 갈라지고 터진 손이었어요. 15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남자가 잠깐 눈을 감았어요. 목이 메어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골랐죠. 남자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공깃밥 하나 주세요. 계란 프라이는 밥 밑에 숨겨주시고요. 쨍그랑. 박 여사의 손에서 쟁반이 떨어졌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굴러갔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박 여사가 해주던 방법이었죠. 밥 한 끼도 넉넉하지 않던 시절, 남들 눈에 띄지 않게 계란 프라이를 밥 밑에 숨겨줬어요. 오직 둘만 아는 방법이었습니다. 설마, 도련님?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앞의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어깨가 넓어졌죠. 턱선이 날카로워졌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큼은 15년 전 그대로였어요. 눈보라 속에서 울던 그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손을 뻗어 지훈의 얼굴을 만졌어요. 이마를 쓸고 볼을 만지고
턱을 감쌌습니다. 키가 이렇게 컸어. 어깨가 이렇게 넓어졌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 끝으로 떨어졌어요.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죠. 5년을 기다린 눈물이었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수투가 더러워지는 건 신경 쓰지 않았죠. 늦어서 죄송해요. 이모, 저 지훈이 왔어요.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5년 전 공항에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딱 5년만 기다려달라던 그 약속을 지키러 온 거였어요. 박 여사가 지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고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15년간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아이고, 우리 도련님.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돌아왔구나. 지훈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박 여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식당 안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사장님과 손님들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죠. 두 사람의 울음이 너무 절절했거든요. 지훈이 박 여사를 안은 채 고개를 돌렸어요. 사장님, 오늘 여기 손님들 밥값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이분은 제 이모입니다. 박 여사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도련님, 그런 말 여기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쑥스러운 표정이었죠. 잠시 후 지훈은 박 여사를 자신의 차에 태웠어요. 검은 최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가죽 냄새가 났죠.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올라타 시트에 앉았어요. 이런 차는 처음 타봐. 박 여사가 가죽 시트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마치 망가뜨릴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매일 타실 거예요. 기사도 붙여드릴게요.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 난 도련님 옆이면 택시도 좋아.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모였죠.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 고생 끝났어요. 제가 다 되찾을 겁니다. 오늘 밤 그 여자부터 만날 거예요.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그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15년 전 울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훈이 말한 그 여자, 최 씨는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이입니다. 오늘 자정, 혼자 나오십시오. 협상하고 싶으시면요. 최 씨가 문자 아래 주소를 봤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어요. 경기도 양평 끝자락에 있는 폐건물 공사장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연일 거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어딘가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최 씨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아무 의미 없다고 되뇌었지만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해시태그 식모가 몰래 전한 충격적 한마디 챕터 7.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검은 세단이 빗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지훈이 백미러로 뒷좌석의 박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 이제 다 왔어요. 오늘 그 여자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쫓아낼 겁니다. 지훈이 백미러 너머로 웃으며 말했어요. 15년을 기다린 복수가 코앞이었죠. 저를 버린 데가 15년치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야죠. 그게 정이니까요. 지훈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러다 문득 박 여사를 돌아봤어요. 이모, 배고프시죠?
뭐 사다 드릴까요? 복수하러 가는 길에도 이모 밥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박 여사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도련님이 밥이야. 하지만 박 여사의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응시하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본가에서 챙겨 나온 녹음기였어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회사를 뺏는 걸로 정말 충분합니까?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백미러를 봤어요. 네, 그 여자가 제일 사랑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걸 뺏는 것보다 더한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박 여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15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비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죠. 도련님, 차 좀 세워주세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모,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닙니다. 그 여자는 도둑년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지훈의 손이 핸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급하게 갓길로 차를 세웠어요. 타이어가 빗물을 튀기며 멈췄죠. 차 안에 빗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훈이 몸을 돌려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 여사가 힘없이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이 녹음기를 15년째 품고 살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나서도 10년 넘게 혼자 삼켰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련님이 힘이 없을 때 알면 저 독한 여자가 도련님까지 해칠까봐 경찰에 갈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녹음기 하나 들고 가봤자 재벌 사모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돈이면 판사도 바꾸는 세상인데. 박 여사가 오열했습니다. 도련님이 힘을 가져야 싸울 수 있다고. 그래서 참은 거예요. 도련님 미워하셔도 됩니다.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미워하셔도 할 말 없어요. 지훈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죠. 이모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훈이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작은 녹음기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지직. 잡음 사이로 15년 전 그날 밤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군가의 신음소리, 약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차갑게 웃는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모님, 약 찾으세요? 어쩌죠? 제가 실수로 밟아버렸네요. 호호. 지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가락이 녹음기에 파고들었어요. 손톱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고 있었죠. 녹음기 속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이 집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고 힘없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끊겼어요. 박 여사가 목 놓아 울며 소리쳤습니다. 심장마비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사모님 약을 발로 지시겨 죽게 만든 겁니다. 제가 그 약 가루를 봤어요. 바닥에 하얗게 뭉개져 있었어요.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단순히 나를 버린 계모인 줄 알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린아이를 눈보라 속에 내다버린 나쁜 여자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죽인 원수였어요. 지훈이 핸들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엄마, 내가 그것도 모르고. 울부짖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에는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15년간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박 여사가 앞좌석으로 몸을 기울여 지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10살 때 울던 그 아이를 달래던 것처럼요. 울어요, 도련님. 실컷 우세요. 다 울고 나서 끝내러 갑시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빗소리만 고요하게 내렸어요.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멎어 있었죠. 차가운 이성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돈으로 안 끝내.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내 손으로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걸 부숴버릴 거야.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지훈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반지였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반지를 새끼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어릴 적 엄마가 쥐어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반지가 부적이야. 지훈의 턱이 떨렸어요. 부적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훈이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다시 빗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멀리 번개가 번쩍였어요. 그 불빛 아래로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15년 전 지훈을 버렸던 그 폐건물 공사장이었죠. 건물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검은 우산을 쓴 여자. 최 씨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죠. 지훈이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았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흉기 대신 낡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그의 눈빛은 이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해시태그 식모가 몰래 전한 충격적 한마디 챕터 8. 폐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녹슨 철골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죠. 최 씨가 검은 우산을 쥔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라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였어요. 또각, 또각. 최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흠뻑 젖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어왔습니다.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최 씨가 목소리를 짜냈어요. 네, 대표님? 왜 이런 곳에서 만나자는 겁니까? 지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왔어요.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최 씨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렸죠. 대표님, 이런 데서 말고 좋은 데서 만나요. 제가 좋은 레스토랑 알아요. 거기서 협상하시죠? 아직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우산을 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최 씨 코앞까지 다가섰죠. 번쩍 번개가 쳤어요. 그 섬광에 지훈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최 씨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훈이 낮게 은조렸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15년 전 아줌마가 저기 컨테이너 뒤에 숨으라고 했잖아요. 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아줌마, 숨바꼭질, 너 설마. 뒷걸음질 치다 웅덩이를 밟았어요.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흙탕물이 온몸에 튀었죠. 지훈이 선글라스를 벗어 던졌어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새어머니. 지훈이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꼬맹이는 죽었어. 귀신이야.
이건 귀신이야. 지훈이 차갑게 웃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서 있겠어요? 당신이 죽이지 못한 거예요. 박 여사 덕분에. 최 씨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박 여사? 그 이름을 듣자마자 최 씨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15년 전 쫓아냈던 그 식모였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있단 말이야? 그 여자가 이 아이를 살렸단 말이야? 최 씨가 벌떡 일어나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죠. 지훈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미쳐서 그랬어.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회사만은 살려줘. 지훈이 최 씨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15년 전 자기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엄마의 약을 밟아 부순 손이기도 했죠. 지훈이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가족이 10살짜리를 폐건물에 버리고 100까지 세라고 합니까? 최 씨의 이가 딱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사실 지훈은 오늘 밤을 위해 한 사람을 더 데려왔었어요.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흰 머리가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걸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이 순간을 그려왔던 발걸음이었어요. 갈라진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가족? 누가 가족이야? 이 짐승만도 못한 거사. 박 여사였습니다. 15년 전 쫓아냈던 그 식모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박 여사?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박 여사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눈빛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나를 쫓아냈을 때 내가 그냥 당할 줄 알았어? 난 15년을 기다렸다. 이 순간을 위해서. 박 여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15년간 품속에 간직해온 것이었죠. 박 여사가 녹음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도련님, 저 여자가 아직도 거짓말을 하네요. 제가 똑똑히 들려드리죠. 박 여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 정적을 깨고 15년 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사모님, 약 찾으세요? 어쩌죠? 제가 밟아버렸네요. 호호. 지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 안에 은반지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엄마가 부적이라고 했던 그 반지. 부적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살아 돌아왔어요.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서 있었죠. 녹음기 속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이 집은 제 겁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힘없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끊겼어요. 최 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 여사가 최 씨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15년간 갈라지고 터진 손이었지만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내가 죽였잖아. 사모님 약진 이겨서 죽이는 거 내가 다 봤어. 이 살인마야. 박 여사의 절규가 폐건물 안에 울려 퍼졌어요. 최 씨가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아니야. 난 안 그랬어. 그건 아니야. 지훈의 존칭이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내려앉았어요. 들었지? 넌 날 버린 게 아니라 우리 엄마를 죽인 거야. 지훈이 최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어요. 이제 죗값을 치를 시간이야. 지훈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통화 버튼이 이미 눌려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에 녹음을 전송하고 있었던 거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렸죠. 최 씨의 눈이 터질 듯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난 안 죽였어. 믿어줘. 제발. 최 씨가 흙탕물 속을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부서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은 없었죠. 지훈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지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밤이 시작됐어요. 해시태그 식모가 몰래 전한 충격적 한마디 챕터 9. 경찰 사이렌 소리가 폐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을 갈랐어요. 경찰차 5대가 폐건물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뛰어내렸죠. 최윤희 씨,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최 씨에게 다가갔어요. 최 씨가 흙탕물 속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발악했죠.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태상건설 사모님이야. 함부로 손대지 마. 형사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가차없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변호사는 서에서 부르시죠. 찰칵. 차가운 수갑이 최 씨의 손목을 조였어요. 지훈이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낡은 녹음기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사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해 두었습니다. 체포 영장도 발부된 상태고요. 아들 민재의 여권 출국 금지도 법원에 요청해 뒀어요. 회장님 감금 장소도 경찰에 제보해 놨습니다. 이 녹음기는 제 친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증거예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밀하게 준비된 복수였습니다. 최 씨가 끌려가면서 지훈을 쏘아봤어요.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저놈이 내 재산 노리고 꾸민 거야. 지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지훈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15년 전에 날 버릴 때 했던 말이랑 똑같네. 다 너를 위해서라고 했었나? 최 씨가 수갑을 찬 채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식모 밑에서 자란 놈이야. 박 여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래, 그 식모가 너보다 나은 엄마였어. 주변 경찰들까지 박 여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경찰차 문이 열렸어요. 최 씨가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죠. 빨간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지훈과 박 여사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느새 비가 그쳐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죠. 박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끝났다. 도련님, 끝났어요. 박 여사가 비가 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사모님, 보고 계시죠?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가세요. 지훈이 아무 말 없이 박 여사 옆에 나란히 섰어요. 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잠시 후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아직 한 분 남았어요. 박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멀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향한 눈빛이었죠. 며칠 뒤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회장이 누워 있었어요. 경찰이 양평 별장을 습격해 구출한 뒤였죠. 링거를 맞으며 겨우 정신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몰골이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직접 신고하셨대요. 강지훈 씨라고. 회장의 입이 벌어졌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으로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죠.
앙상한 손이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어요. 관절이 하얗게 변할 만큼 세게 잡았습니다. 지훈이, 내 아들 지훈이가 살아있다는 게 사실이야?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메말랐던 눈에서 마른 눈물이 쏟아졌어요. 병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산건설 회장 부인 최윤희 씨가 전처 살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들 강민재 씨도 인천공항에서 500억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충격적인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뱀 같은 여자를 집안에 들이고 내 손으로 불쌍한 아내와 자식을 죽였구나. 회장이 지갑을 더듬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지훈의 사진이었어요. 해진 모서리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회장이 사진을 이마에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아빠 노릇을 못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며칠간 치료를 받은 뒤였어요. 회장이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누우셔야 해요. 회장이 간호사의 팔을 붙잡았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 좀 빌려주겠소? 간호사가 휴대폰을 건넸어요. 회장이 힘겹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사회 원로의 번호였죠. 나 강태주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내 아들 강지훈이가 살아있다. 지훈이가 태산의 정당한 후계자야. 내 전 재산과 명예를 걸고 증언하겠다. 임시이사회를 소집해라. 전화를 끊은 회장이 침대에 다시 쓰러졌어요. 힘이 빠져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처음으로 아버지다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죄수복을 입은 최 씨와 민재의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모자가 나란히 구치소로 향하는 장면이었죠. 태산건설 주가는 경영 리스크 해소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이었어요. 철창 너머로 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이었죠.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지훈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동도 없었어요. 최 씨가 철창에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지훈아, 제발 합의 좀 해줘. 내가 잘못했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회사도 다 줄게. 제발.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최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베, 우리 엄마한테 가서 합의하세요. 지훈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최 씨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지훈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은반지를 꺼내 바라봤어요.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지훈이 반지를 새끼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끼워줬던 그 손가락이었어요. 엄마에 대한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죠. 해시태그 식모가 몰래 전한 충격적 한마디 챕터 10.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어요. 식판이 또 그대로였습니다. 사흘째였죠. 회장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링거를 꽂은 채 며칠째 같은 자세였습니다. 눈이 움푹 패여 있었죠. 나한테 보호자 같은 건 없어. 살 자격도 없어.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물러났어요. 회장이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지훈의 사진이었죠.
해진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그게 하루 종일 하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렸어요. 회장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간호사겠거니 생각했죠. 아버지. 회장의 어깨가 굳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지훈이 서 있었어요. 그 뒤로 박 여사가 보온 도시락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집. 한 글자에서 목이 막혔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집. 두 번째 시도에도 성대가 떨려 끊겼어요. 지훈아. 세 번째에야 겨우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 15년 만에 부르는 아들 이름이었어요. 회장이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왔어요.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훈아, 이 못난 애비를 죽여다오. 지훈이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어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서 갚으세요. 저랑 박 여사님한테 평생 잘하세요. 박 여사가 도시락을 열었어요. 전복죽이었습니다. 죽을 떠서 후후 불어 식혔어요. 15년 전 어린 지훈에게 해주던 것과 똑같은 동작이었죠. 회장이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갈 뜨고 삼키지 못했어요. 눈에서 흘러내린 것이 죽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한테 매일 이렇게 해줬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태상건설의 새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지훈이 박 여사의 눈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모, 조금만 참으세요. 박 여사가 투덜거렸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장난이야. 지훈이 손을 뗐습니다. 눈 뜨세요. 박 여사가 눈을 떴어요.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새로 칠한 외벽이 햇살에 반짝였죠. 그리고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잔의 식당. 박 여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뻔한 걸 지훈이 잡아줬어요. 뭐야 이게. 15년 전 달동네 단칸방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 이름 건 식당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 주방이 반짝였습니다. 가스레인지, 냉장고, 조리대. 전부 새 것이었어요. 15년간 남의 부엌에서 찬물에 손 담그며 일했던 박 여사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의 주방 앞에 섰습니다. 박 여사가 조리대를 손으로 쓸어봤어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만져봤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그 세월 동안 차디찬 물에만 손을 담갔던 사람이 따뜻한 물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지훈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건물도 땅도 전부 이모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박 여사가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너무 과해. 나는 그냥 도련님 건강하면. 지훈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가 15년간 저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명예회장이 들어섰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를 이어 태상건설 직원들, 간호사, 동네 이웃들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지훈이 이날을 위해 전부 초대한 것이었죠. 박 여사가 당황해서 앞치마를 찾았어요. 손님이 오면 일해야 한다는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지훈이 앞치마를 빼앗았어요. 오늘은 이모가 손님이에요. 명예회장이 박 여사 앞에 섰습니다. 15년 전 당장 이 여자 내쫓아라고 소리쳤던 사람이었죠. 명예회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박 여사님, 내가 사람을 못 봤소.
당신을 내쫓고 독사를 집안에 들인 죄 평생 갚겠소. 박 여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도 속으신 거잖아요. 이제 됐어요. 지훈이 넥타이를 풀었어요. 박 여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낡고 올이 풀린 넥타이였어요. 10년 전 쌈짓돈 털어 사준 넥타이였죠. 이거 기억하세요? 박 여사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걸 아직도. 지훈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첫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투자회사 세울 때도, 태산건설 인수할 때도 이 넥타이 메고 했어요. 이게 있으면 이모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요. 지훈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수백억 자산의 태산건설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15년간 저를 안고 도망치고 밥 굶어가며 키워준 제 어머니입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이고, 일어나. 사람들 보잖아. 하지만 지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결국 무너졌어요. 지훈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됐구나.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박 여사가 양손을 내저었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박수로 격려했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냥 우리 도련님이 밥 굶을까봐, 그것만 걱정했어요. 추울까봐, 아플까봐. 대단한 거 한 적 없어요. 그냥 보호자니까요. 이 한마디에 식당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 그럼 오늘 첫 손님으로 주문할게요. 공깃밥 하나. 계란 프라이는 밥 밑에 숨겨주세요. 박 여사가 울다가 웃었습니다. 맨날 그것만 시키면 식당 망해. 박 여사가 앞치마를 둘렀어요. 자기 이름의 주방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기름이 달궈졌어요. 칙. 계란 프라이가 노릇노릇 익어갔습니다. 15년 전 달동네에서와 똑같은 소리, 똑같은 냄새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기 식당이었습니다. 밥그릇 밑에 계란 프라이를 숨겼어요. 지훈이 밥을 뒤집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예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나도 밑에 숨겨주세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 식당을 채웠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간 밤이었어요. 식당에 둘만 남았습니다. 지훈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새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이모, 손 주세요. 박 여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지훈이 크림을 짜서 박 여사의 손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질렀어요. 15년간 자기를 위해 거칠어진 손. 이제 아들이 그 손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조용히 울었어요. 이제 나도 좀 쉬어도 되겠지.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지킬 차례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새 식당을 비췄어요. 500억을 움켜쥔 손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숨겨준 손은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지켜낸 당신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떠셨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